제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본인의 칼날을 확실히 하고 대선에 임해라. 지난 총선에도 말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거 예를 들어서 폐쇄를 찬성을 하고 또 사드도 찬성을 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우호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는 김종인 대표를 앞에 내세우고 선거를 살짝 치르면서 선거 이제 마지막 때부터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김종인 대표를 팽식했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김종인 색깔로 안보를 갖다가 보충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팽식히고 이거 어떻게 봐요? 지금도 그 전략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잔머리가 한두 번 통하는데 결정적일 때 패착이 되는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문재인 씨가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본 게 뭐가 문제냐고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본인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분명히. 북한이 뭐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김정일한테 사전에 물어본 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사드나 전시작전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칼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면서 시간만 죽여서 야권 전체를 대변하는 후보만 되면 내가 이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노무현 정권이 말로는 좌파를 하고 안보에서는 좀 그랬는데 경제에서는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의 결과 신자유주의를 대개 확산시켜서 재벌들이 덕을 봤다. 이 말을 누가 한 줄 알아요? 지금 싱크탱크 그 뭡니까 국민 뭐 성장인가 그 한 박성 전 한국은행 총재가 노무현 때 한국은행 총재를 했는데 노무현의 역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노무현 정권은 서민과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은 엄청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의 결과 부동산 투기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FTA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중국하고의 무역을 갖다가 늘려버리고 또 신자유주의를 확대해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이득을 받고 서민들이 가장 죽었고 또 노무현 때 정권과 정권의 실세와 재벌들 간에 가장 친하게 지냈다. 전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요. 그 싱크탱크 만들고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4대 재벌의 연구소령 4대 재벌 경제연구소 소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걸 비공개로 해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그 민족해방 노선의 운동권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잘 붙느냐만 연구를 하지 경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북한하고만 잘 이제 묶어 지내면 된다. 그래서 경제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원래. 근데 오히려 재벌을 민족 자본이라고 또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민족 그러니까 노동계열은 재벌의 지름을 주장하지만은 이 주사파 민족주의 계열은 우리 자본이라는 개념을 써서 아주 친재벌용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제 시대 때 그 뭐 어열단이나 좀 좌파 성향의 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이 흔히 재벌집에 가서 돈 뜯어내 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다닌거나 그 또 이 NL하고 PD에서 PD는 노동자와 자본의 이 모순 관계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이 NL은 이 민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뜯을 수 있으면 돈 많은 놈도 다 뜯어먹자 이런 성향이 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에 권력이 넘어갔다. 재벌들한테 권력이 넘어갔다 소리죠. 이래 말을 하고 무슨 삼성의 경제연구소에서 다 써주고 다 갖다 주고 그거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소문이 파다했고 좌파들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지원에 가서 삼성의 그 영빈관 회장님이 뭐 따라주는 와인을 잘 드시고 들어왔다 이러는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어떤 태도들 제가 그래서 제일 혐오하는 부분이 안보에서 희미한 놈 경제에서 이렇게 재벌 붙어 먹자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그 민주노총이라는 PD 계열이 빠진 나중에 통진당 이제 다 빠져나가고 NL만 남아있는 저는 그 세력을 지금 대변하고 있고 물론 약간 차이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게 결국에는 좀 정체를 숨겨서 버텨보자 그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김정일에게 물어본 게 뭐가 문제냐고 치고 가면은 지지층을 결속을 시킬 수 있는데 이분 이제 대선 다음날 전날까지도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공격을 안 하겠어요, 딴 쪽에서? 기억력이 근데 아마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한국의 대선 후보로 나서면요. 당신은 그따위 기억력으로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받아버리겠습니까? 아니 그럼 새누리당에 있는 뭐 잠룡들이는 뭐니 다 지금 남경필 뭐 원희룡 김문수 다 공격하지 않습니까 김문수를. 그리고 뭐 안철수나 뭐 이제 오늘 뭐 복귀한다는 손학규나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확장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재인 측근들이 야 이거 잘못 판단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언제 날 잡아서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바꾸자. 지금 그 전략을 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원사이드하게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교착시키고 있는 것이 최순실이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번에 정기국회가 9월 초에 열리고부터 단식부터 뭐 하는 짓이 굉장히 헛발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더민주에서 이정현 대표 무슨 부인이 공짜로 무슨 창조경제문화 무슨 융성 거기 단장을 그 지금 저 차은택이 후임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뭐 미술관을 하는데 거기서 공짜로 전시회를 하고 그림을 팔았다 뭐 이걸 폭로했죠. 그냥 전형적인 정치권에서 그 부인들이 정치자금 만드는 수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난 건 아닌데 그냥 이 분위기는 늘 많이 봤던 것들. 이 부인이 이 갤러리전 열어가지고 그림을 팔고, 그래서 이정현 대표 부인이 뭐 화가로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화가를 그림 화가를 한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갤러리를 무료로 빌려줬다는 그 박모 씨가 문자를 보내면서 홍보해주면서 화가 이름은 잘 모를 테니까 이정현 대표의 부인이라고, 이정현 그때 의원이었죠. 의원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불려주는 거 보면은 이 부인의 그림을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한 200만 원씩 샀다는 거예요. 아니 무명 화가 그림을 200만 원 주고 사면 그쵸.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의 부인이니까 이게 샀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 갤러리를 무료로 빌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원래 무료로 많이 빌려준다. 근데 무료로 빌려주는데 그게 아무나 빌려줍니까? 뭔가 화가로서 엄청 가치가 있던지 아니면 뭐 권력과 연결됐던지 그러니까 빌려주지 아무나 빌려줬겠어요? 저기 그림에 자질이 있으신데 지금 전시 장소를 못 찾고 계신 분은 창조경제단장 미술관에 가서 다 무료로 빌려달라고 임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명박 정권 때도 청와대가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부인이 그림 좀 그리는 사람인데 좀 어원이 실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서울에서 그 미술관에 그림 전시회 하면서요, 뇌물을 그림으로 대신 받는다. 이 그림이라는 게 공정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관계자들이 그렇게 팔면 안 사줄 수가 없어서 그 직원, 대관 담당하는 직원이 지 돈으로 사고 나중에 회사에서 다른 게 뒤로 이렇게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사주는 간접 뇌물이 유행인데요. 참, 근데 이정현 대표 이번에 무슨 문재인을 공직에 안 세우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거 그 깔끔하게 문재인을 정리를 하고 싶다면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실드를 치면 됩니까? 대통령이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무 관련이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 저렇게 대기업으로 하여금 한 780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갖고 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빼돌리려고 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을, 재단의 직원들을 갖다가 말입니다 아주 부리듯이 하면서 실제로 다 움직인 부분이 최순실이라는 거는 거의 부인할 수 없고, 이대의 또 부정입학부터 뭐 부정학사관리까지 저 정도로 시비를 걸고 이랬으면 당연히 새누리당은 눈 딱 감고 최순실 문제에서는 실드를 포기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오히려 청문회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나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기 이 정권의 좀 부정적인 민간 단체들이 또 고발해가 대한민국은요 항상 남을 시켰어요. 보수가 고발을 해도 당사자가 안 하고, 지난번에 김재동이도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고, 또 저기 좌파들도 그래요. 뭐 문제가 생기면 고소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하든지 하지. 또 무슨 단체가 나와서, 그래서 고발 전문하는 단체들이 한 10개쯤 있는 것 같다, 각각. 이거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권마다 정권과 가까웠던지 아니면 정권을 팔았던지 이런 정권 차원의 비리로 인식되는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구속수사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처삼촌에 이규광 바로 구속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때하고
그리고 YS도 어쨌든 김현철 구속 수사했죠.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 때 장영자. 네, 그때도 장영자도 남편이고 뭐 보통 실세가 아니었잖아요. DJ도 아들 셋 다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YS도 또 자기 그 아들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운 사람 구속 수사 시키는데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빨리 검찰이 구속 수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검찰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새누리당은 그걸 왜 실드를 쳐요? 새누리당은 빨리 검찰을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빨리 구속시켜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딴 얘기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정권과 관계 있다 없다는 필요 없고 지금 그게 없어도 비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하면 나오겠죠. 빨리 검찰은 수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방어하면서 가면은 이제 이거 뭐 대선 때까지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미 새누리당의 비박들은 최순실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거나 방어벽을 치짐서는 안 된다, 문제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정현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드 친다고 가면 제가 이정현 대표 처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인간 승리라도 뭐 17계단을 밟아 올라온 게 국민으로서 국민 승리일지 의문이다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이재현 대표 또 문제는 결국 이 박지원 문제와 얽혀 있는데 아니 박지원 대표가 또 이정현 대표를 대놓고 조롱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예 이 북한으로부터 받았을 대남 공작형 정보를 쥐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2000년도 박근혜 대통령 방북에 2002년이죠. 2000년 5월에 방북에 김정일과 박근혜 4시간 동안 대화한 것을 알고 있다. 공개할 수 있다. 협박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서로 다 잘하자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건도 덮고 자기의 4억 5천만 불 불법 자금도 덮자. 이렇게 뒤를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다가 갑자기 국익을 위해서 폭로하지 않겠다. 결국 박근혜 김정일 간에 뭔가 정말 이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한 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암시해주고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 자유총연맹 김경래 총재가 개인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박지원은 알고 있는 거를 다 공개하고 그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니 김정일 박근혜 개인 단독 회담에 대해서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줬겠습니까? 김정일 쪽이 알려줬겠죠.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김정일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 이거 100% 여적죄예요. 당시 100% 여적죄입니다 이거. 박정희 2002년에 이 새누리당의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 등등을 실망을 느끼고 나와가지고 미래연합을 창당을 하고 그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박지원 씨가 그때 청와대 아마 비서실장이가 수석했을 거예요. 수석인가요? 그때 비서실장이겠네요. 비서실장이요. 비서실장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후관계 정황을 갖다가 이 형식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은 가서 뭔 이야기를 했는가는 당사자들밖에 모르는 거고 박 대통령이 말을 안 했을 거니까 북한이 박 대통령이 말한 것 정도는 이미 공개가 됐고 나와 있잖아요. 네, 좀 화기했다 이 얘기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비판해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까면 되지요. 그리고 까긴 더 이제 어디서 들었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못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면은 상대 적 세력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여적죄가 들어가는 건데 아니 그럼 일단 이렇게 거의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유총연맹이 대응을 하기 전에 난 청와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야 너 다 까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도 그렇다고 봐요. 일단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일단 청와대가 안 움직이면은 여당이 움직여야죠 먼저. 여당이 이정현 대표가 지금 저쪽 상대는 당 대표예요. 박지원은 이정현 대표가 마이크 잡고 박지원 너 다 공개하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공개하라 이래야 되는데 멍하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멍하니.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정현 대표가 박지원 위원장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식할 때 완전 조롱당했죠. 그때도 한마디 안 했죠. 이번에 막 문재인을 뭐 정치 못하게 하겠다 또 박지원이 아주 혐오스럽다 조롱했는데 또 한마디도 안 했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죠. 이거 지금까지 제가 본 과정을 볼 땐 이정현 씨는 99.9% 박지원의 충복입니다. 원래 공갈 협박을 당할 때는 제비족한테 공갈 협박을 당해가 끌려다니면 끝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신고해서 그래 한번 법대로 해보자 이게 제일 낫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박지원이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을 좀 하고 있더만요. 어정쩡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태도가 왜 이러냐면요. 일단 이분은 문재인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이 다른 세력으로 집권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이 문재인 세력은 독식이기 때문에 박지원한테 나눠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문재인과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문재인권의 이 대북 문제 이걸 잘못 풀었다가는 자기의 불법 사고 첨불도 같이 덮었을 것 같으니까 어떤 때는 문재인을 좀 조롱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협박해서 이 문제도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막 중간에서 막 외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죠. 이 야권의 패권에서는 문재인을 견제해야 되고 신노한테는 자기가 당해서 깜빵을 깠잖아요. 사실상 만들어주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의 관계나 또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뭐 여권하고 딜할 일은 없다라는 건 본인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금 박통을 까는데 제일 앞장을 써야 되는 부분 정체성에 좀 혼란이 좀 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왔다로 갔다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지금 야당 대표가 특히 이 적인 김정일과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간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조용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아니 청와대가요. 저는 조금만 뭐 골치 아픈 일 있으면 입을 닫고 그냥 시장을 다니는데 그럴 게 아니라요. 오늘 한 가지만 빨리 반응을 했대요. 무슨 저기 대통령 원고를 갖다가 최순실이 고쳤다니까 그런 거야 뭐 증거도 논리 없고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은 빨리 반박을 하는데 아니 박지원이 이야기한 2002년 무슨 뭐 북한에 가서 뚫고 하는 거 난 떳떳하지 그게 잘못된 걸 한 개도 없다고 보니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바로 법대로 해줄게. 왜 그 말을 한마디 못하고 당에서는 또 왜 그 말을 한마디 못하고 말입니다. 나 정말 하는 꼬라지들이 아유 진짜. 일단 순서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해봤는데 청와대가 안 하면 일단 당이 대응하다가 당과 박지원이 싸움 벌어지면은 청와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응. 자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들도요. 뼛속까지 보수라고 자랑하면서 후원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 대해서. 박지원은 당연한 거고 엄밀히 자기들이 뼛속까지 보수고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부정하는 보수면요. 박 대통령에게 당장 까라고 공격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보수라고 하면. 그럼 가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보수파리 하면서 후원금 받는 세력 중에서 뉴스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진짜 이 5.18 가지고 10여 년을 싸운 매체 아닙니까? 여기만 그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 부분은 그 뉴스타운 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도요. 지금 문재인에 대한 안보 정체성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최순실 문제면 보수단체들이 적어도 최순실 문제에 새누리당이 실드 치지 말고 문재인에 대한 어떤 검증에 모든 힘을 다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지금 뉴스타운 하나만 최순실 빨리 정리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운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최순실과 문재인 이 부분에서요. 문재인의 그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장래에 한 100이라면 최순실은 척근에 한마디로 이 탐욕 이런 부분인데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도 이 최순실 문제나 그 딸의 문제는 대중적인 휘발성이 강하고 보편적 연예부 기사 같은 거고 문재인에 관한 문제는 마치 철학적 논쟁처럼 번지면서 이 부분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국면이 되어가는데 이걸 새누리당이 빨리 정리하고 치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볼 때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질질 끌고 가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되면 정말 예상치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이것도 우병우가 이제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동행 명령증이 떨어져서 명령서가 이제 그 국회 직원이 청와대로 들고 가면 그럼 우병우 수석은 나는 안 간다고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안 간다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동행명령에 거부하면 뭐 징역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게 되면 법적인 시비를 가리는 상황까지도 가게 될 건데 지금 도대체 청와대는 이런 사태를 누가 수습을 할 거냐. 오늘 뭐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황교안 총리와 이원종 실장이 사표를 써놓고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라는데 제가 참 좀 웃었습니다. 왜? 그분의 진정성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럴 분들 같으면 벌써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그래서 현재까지 파업될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돼가지고 과연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죄가 없더라도 임기 말이 되면요 문제되는 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재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 김대중 같은 경우 임기 말에 감옥을 아들 3명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리 다 틀었죠. 짧게 내 있을 때 네. 짧게 갔다 오라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 내 있을 때 빨리 짧게 갔다 오시라고. 거기서 그때 네. 가고요. 그러니까 정도원도 그때 가고 다 갔지 않습니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일단 보내야지 이 대선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좀 이거를 계속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도 터지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임기 말에는. 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안보에 제일 위기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요. 자칭 애국 보수라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요즘 뭐 황교안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외관상으로 그분도 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정체성이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뭔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해서 약간의 정권하고 차별화를 시키면서 이게 50이랑은 좀 다르구나 해가지고 집권했듯이 지금 이 정권 최대 문제는 저 최순실 문제입니다. 이게 일파만파 규모로 볼 땐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대중들이 느끼는 감각적으로 볼 땐 정말 파렴치한 사건이니까 황교안 총리가 만약 대권 꿈이 있으면은 총리로서 공개적으로 법무장관 출신 아닙니까? 빨리 검찰은 최순실 잡아들여서 신속히 수사를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죠. 대권을 그렇게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모양새를 띠고 대통령은 또 받아주는 결단을 하는 거고. 모양새를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노태우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뭐 이게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만약에 황교안 총리로 정권 재창출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황교안 총리 손으로 풀도록 해줘야죠. 자, 이야기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막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되고 눈치 봐야 된다 하면 댓글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옆에 계신 분들도 그냥 참을 먹고 빨리 속 차리는 게 낫습니다. 자, 변 대표 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이게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현재 상황이 자칫하다가는 노무현 정권 말기로 가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친노라는 단어만 두라도 선거를 못 치렀을 때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는. 스스로 패족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고 했는데 물론 박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권은 어쨌든 40-50%는 먹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콘크리트라서 20% 얻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권에서는. 그래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거든요. 임기 말 되면은. 이대로 가다가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이 비박이라는 사람들은 정권과 완전 차별해가지고 다른 쪽과 손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임기 말에 고립되고 정권 창출의 게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최순실 하나 문제로. 이건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이요. 그 이전의 어떤 그 가치나 인물들을 다 부정을 해서 정권이 스스로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칼라가 비슷한 사람들만 배치가 됐는데 그래도 노무현 정권에는 그 정권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토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건지 보겠다고. 점점 갈수록 협소해져서 마지막에는 어쩌지 못하고 열린우리당이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 측근들만 남기고. 그래가 밖에 나가서 해체모여에서 정동영을 후보로 뽑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고립되어서 몰락되어 갔는데 제가 지금 볼 때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면요. 노무현 정권보다 더욱더 인적 자원은 협소해지고 더욱더 고립되고 솔직히 외곽의 지원군의 역할을 보더라도 그렇게 망해가도 노무현 정권의 노사모나 이런 것들은 강렬을 했는데 과연 지금 밖에서 뭐 애국 보수로 하면서 이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심히 우려되는 측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정리를 하는 것도요. 내가 힘이 있어야 정리를 합니다. 옛날에 왕이요. 지가 힘이 있어야 양위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아들 누구를 갖다가 황태자로 세자로 임명하고 얘한테 왕위를 넘기겠다. 이러면서 이 질서 있는 태각을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질서 있는 태각이 아니라 손도 못 쓰고 그냥 시류에 이 딸려가다가 나중에 왕조가 멸망하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예, 변 대표 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